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 또 한 주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성 사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영 장관이 어제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특히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진 장관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사퇴 이유로 직접 거론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항명 사태가 연출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발언을 두고 그동안 기초연금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진 장관 사이의 갈등이 꽤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트위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진영 장관의 업무 복귀 거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청와대 입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진영 장관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치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입안했던 당사자다. 그런 점에서 그의 항명성 사퇴는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후유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항명한 진 장관을 청와대가 감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진 장관이 지금 박 대통령에게 대드는 것은 한때 여당 지도부에 대드는 코스프레로 뜬 오세훈 전 서울시장식 전략이 아닐까 의심된다. 만약 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기웃거린다면 확실히 오 전 시장과 같은 전략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대통령이 공약대로 했다면 이렇게 국무위원이 그만두는 일도 안 생길 겁니다. 대선 기간 때는 자신을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으면서 막상 대통령이 되자 제대로 원칙을 지키는 게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주무부처의 장관이 정부가 시행하려는 기초연금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므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경우 어린 시절 청와대에서 보고 배운 게 박정희 전 대통령식 리더십입니다. 주변을 충성하는 돌쇠들로 채우려 듭니다. 일명 박근혜 리더십도 제왕적이라 기용하는 인물들에게 봉건적 의미의 가신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인사남맥이 발생하는 거죠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리더십은 각자 자기 소신을 가진 독립적 인물들을 통솔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견 속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리더십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왕적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옛날 제왕들은 신하들의 반대, 그 극성 때문에 제대로 일 못한 경우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왕보다 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재벌 총수식 리더십 오히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네요.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잠시 후 탈탈 인터뷰에서 털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한 동물원이 동물쇼를 위해 바다코끼리를 조련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몸통을 발로 차거나 도구로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장면이 보도돼 트위터가 시끄럽습니다. 목을 졸라요? 네. 바다코끼리를요? 네. 예. 쇼에 출연시키려고 동물을 조련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조련사에게 학대받은 바다코끼리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낯선 땅에서 갇혀 지내는 것도 불쌍한데 학대까지 당하다니 정말 너무한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바다코끼리는 얼마나 슬플까라고 말했습니다. 동물학대 논란을 빚은 해당 동물원은 가혹행위를 한 조련사를 해고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동물관련법 강화나 동물쇼 폐지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동물들이 공연 전후로 맞고 또 맞는 게 동물 공연의 현실이다. 왜 인간들은 동물을 조련해서 쇼를 만들어야 할까?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바다코끼리가 왜 동물원에서 맞아가며 훈련을 받아야 할까? 정말 교육과 생태보호 목적을 위한 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논란은 조련사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야 할 일은 아니다.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가혹한 동물조련 행위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조련사. 네. 그래서 조련을 못했다. 그래서 쇼를 벌이지 못하게 된다. 이래도 해고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조련사 개인의 문제다. 이건 아니다. 이 지적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네, 이 박근혜 정권의 노인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그 후 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급기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퇴 표명을 했죠. 청와대에서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진영 장관은 어제 기자들 앞에서 안 돌아간다고 명시적으로 뚝 잘라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모키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 진영 장관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밝힌 바를 보면은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그건 양심 문제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데요. 네. 단순히 정책적 이견 때문에 장관직을 던진다. 그냥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미루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우디에서 진영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뭘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네. 돈은 기재부가 지고 있고 예. 공무원 정원은 안행부가 지고 있고 네. 뭐 되는 게 없고 무력감을 느낀다. 그랬죠. 예.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의 안과 관련해서 진영 장관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본인이 분명히 말한 게 있어요. 예. 국민연금과는 연계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건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정확한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처음에 그런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올려서 그게 되는 듯 했다가 네. 나중에 다시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 예예. 국민연금과 연계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으로 보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국민의 정서나 노인들의 상태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설득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또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추론이 있습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직접적 계기는 뭐 기초연금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안이 자신 나름대로 고심해서 안을 만드는 것을 청와대가 그냥 그 무슨 명령하듯이 하고 예. 그 얘기가 안 통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예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의 주무장관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의 소신이 있고 본인이 또 청와대에 방안을 올렸는데 그게 리젝트됐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한 건지 아니면 그 정상적인 경로 이외의 다른 또 라인이 작동을 한 건지 이것도 사실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예. 않아도 예. 지금 이제 진영 장관이 제 생각에는 정치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고 했었던. 그렇죠. 그럼 진영 장관이 이 전말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기초연금 공약이 파기된 데 화가 나 있으시잖아요. 네네. 거기다 근래 진영장관 사태를 둘러싼 보도를 보면 도대체 이놈의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예. 도대체 진상이 뭐냐? 예. 도대체 장관이 그것도 이른바 실세 장관이 네. 뭐 자기가 구상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그냥 뭐 되는 듯 했다가 한꺼번에 리젝트 되고 네. 이게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예. 정부 내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예. 좋기는 진영 장관이 전말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예. 본인이 사퇴를 내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요. 이러면 청와대가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고용복지수석이 됐든 네. 저 비서실장이 됐든 청와대에서 이걸 주도했다는 게 이미 다 거의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청와대가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어제 수석비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이건 사무관이 할 만한 소리를 나와서 하고 있어요. 하나만 한 소리로 일관하고 있던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이 전말을 청와대가 밝혀야 됩니다. 예, 그 문제도 좀 이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이제 그 진영 장관의 소신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것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그거는 원래 상임위에서 그렇게 본인이 소득 수준과 연계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네.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좀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비례해서 높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다. 자, 전문가들이 이런 진단에 그 기초를 한다면 이게 장관직을 내던질 만큼 그렇게 중대한 정책 방향의 차이고 정책 내용의 차이냐. 사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렇습니다. 네. 지금은요. 예. 지금은 별 차이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50대, 40대, 30대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계속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제 10만 원 받게 되는데 네. 소득 수준과 연계하면요. 네. 나중에 가면 20만 원 받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예. 11년만 넣은 분들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비슷하게 보여도 네. 시간이 가면 이게 그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거고요. 진영 장관 안이. 네. 그리고 우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예. 그게 내용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이 그 좀 더 연금을 적게 받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더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아니 나는 진영 장관의 안을 찬성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실 공약을 지켜야죠. 예. 그러나 뭐 두 안을 놓고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좀 전에 그 의원님께서는 진영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예. 이게 조금 그 해석 포인트에 따라서 정반대의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네. 아주 전문가, 연금에 네. 대해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진짜로 그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어서 난 그건 안 되겠다. 자리를 박차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정반대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정부적 감각이 발휘가 될 거고 어차피 안 될 거라면 그냥 퉁치고 가자. 이런 발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거꾸로 본다면. 네네네. 이렇게 본다면 진영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고 특히 또 친박 핵심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보기 때문에 소신 때문에 장관직을 던진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 이게 뭔가 여권 내부에 뭔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기초연금 문제는 네. 그동안 쌓여왔던 것이 예. 그게 하나의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것만이 네, 아니라 예. 뭐 다른 게 계속 쌓여왔는데 네. 이것도 이제 본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거 하는 사람이 자기가 상임위 와서 얘기하는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상대로 자기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그걸 뭐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해라 그러니까 참 그걸 갖고 국회에 와서 얘기하기 그렇다고 나는 소신이 그게 아닌데 찍어 눌러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이 말도 하기 깝깝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가 쌓여 있는 중에 예. 이게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만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다른 네. 얘기로 넘어가죠. 어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뭐 길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 참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무관이 그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아이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싶는데요. 네. 일국의 복지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소리 해.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예.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줄여서 받잖아요. 예. 두 개를 합친 게 기초연금 받는 것보다는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수석비서관이 할 말입니까? 그 말은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진 쌈짓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 이자가 붙어서 예. 나중에 받을 때 좀 더 받습니다. 이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한 거 받는 것과 기초연금을 합치고 예. 거기에서 기초연금 납부한 금액을 빼도 예. 기초연금보다는 많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네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건 뭐 국민이 다 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 돈이잖아요, 내 돈. 내가 낸 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예.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예. 제가 27일 날 상임위에서 네. 복지부가 이런 자료를 만들고 예. 이런 자료에 기초해서 정부 각 여러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면 안 된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이야기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 1년에 6,700원씩 주는데 네. 국민연금은 1년에 10,000원 이상씩 넣습니다. 가입하면은. 예.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 말을 할 필요 없이 기초연금은 1년에 6,700원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하면서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연금 애당초 가입할 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넣는 거 다 알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기초연금 주는 거와 국민연금 옛날에 설계돼서 넣는 거를 같이 비교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난 참 어떻게 그렇게 무슨 얼굴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 복지 전문가이신 중앙대 김현명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교수가 이 점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 이 그 노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3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지금 관료 집단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소득 수준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래서 소득 하위 30%는 이런 식으로 줄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방향이고 마인드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방안도 그런 관료들의 이 마인드가 대폭 투영이 된 거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진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와서 새누리당 얘기는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애당초 국민연금과 연계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자기 입으로는요. 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공약집 위에 뭐 국민과 연계란 말은 없습니다만 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하고 뭐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어떻고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중 플레이했다는 겁니까? 대선 때? 그러니까요.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원래 약속을 했다가 네. 약속을 파기하면서 그런 핑계를 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얘기를 들어보면 애당초 그렇게 연계하기로 해놓고 네. 그걸 대선 기간 동안에는 국민이 알도록 설명을 안 하고 예. 나중에 인수위 되면서 그 얘기를 드러냈다. 예. 인수위가 안을 만들 때 국민연금 연계 얘기를 계속 걸렸거든요. 예. 올해 1월부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진상은 알 수가 없으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관료 집단의 마인드를 넘어서 지금 박근혜 정권의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예. 이 중대한 사안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에서요. 네.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반값 등록금, 네. 기초연금인데요. 그 중에서 파장이 제일 큰 게 기초연금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저는 관료한테 휘둘려서 그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건 정권 핵심이 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4대 중증질환 후퇴했죠. 무상보육 후퇴했죠. 기초연금 후퇴했죠. 예. 그러면 애당초 대선 때 이야기했던 복지 이거는 전부 다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총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약은 뭐 이제 어떤 공약은 후퇴 수준이고요. 예. 어떤 공약은 파기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대선 시절에 박근혜 후보가 했던 공약이 거기 핵심 복지 공약들이 후퇴하거나 파기됐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로 넘어가죠. 어차피 지금 이 기초연금 이 문제는 국회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네. 당연히 막아야죠. 네. 그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한 공약대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예.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 계속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공전이 되면은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표류를 해서 계속 그냥 지금 9만 6천 원만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계속 받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강력한 이런 거 그 저항 여론이 떠든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뒤로 쪼이게 돼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르신 말씀입니다. 네. 어르신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가요. 네. 자신들의 공약을 이렇게 파기시킨 데 대해서 네. 아무 생각이 없게 하겠는가. 그리고 국회라는 게 정부가 만든 안에 그냥 고무대장 찍어준다고 생각했겠는가. 네. 또 새누리당도요. 예. 지금은 뭐 박근혜 정부의 그 안을 지지한다고 하고 온갖 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분들도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예. 난 그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내심으로는 이렇게는 안 된다. 아, 예. 예, 이렇게는 새누리당이 예. 우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그냥 고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예, 그 정치가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 무슨 국무회의 석상에서 간접 합법으로 뭐 죄송한 마음 이럴 게 아니고요. 네네. 이 정도 되면은 예. 다른 뭐 대통령들 그보다 다 했듯이 국민 앞에 직접 서서 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공약에 가깝게 부자 감세 철회해서 네. 공약에 가깝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국회에서 이게 협의가 가능하고 네.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저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 그 시행을 늦추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연히 그 7월 1일부터 되도록 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논의의 기준선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네.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이 아마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새누리당이 그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그 정도의 자율성이 있을까요? 글쎄 지금 보면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청와대 얘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얘기든 옳든 그러든 떠나서 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우리 김한길 대통령과 우리 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만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일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예. 법안을 놓고 협의할 때는 예.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그 내놓을 수 있는 타협안이 어느 정도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좀 전술적으로 예. 제가 지금 이탈남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네. 그건 짐작이 있긴 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국회 전략상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네.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만 여쭙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과 연계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과 연계한다. 내지 애당초 대선 공약은 소득 수준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 전체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를 소득 하위 70%로 줄인다. 예.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요. 네. 지금 자꾸 재정 사정을 이야기하고 뭐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거 예측 못했던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2% 성장하다, 20% 3% 성장하다 한국 경제가 10% 성장한다.
이렇게 믿었단 말입니까? 난 참 답답합니다. 이게 다 예견된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세 없이, 우리는 정세라기도 부자감세 철회인데요. 예. 부자감세 철회 없이 복지공약 후퇴 없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대통령이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금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무슨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면서 재벌 프렌들리 해가지고 막 몰아붙인 거 네. 이것만 원위치 시켜놔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공약 대부분 현재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 왜 거기를 택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전체를 흐트러 놓는 건지 예.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무상보육법도 그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였나요? 그렇습니다.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전부 보건복지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상보육법은 일단 통과돼서 법사위로 넘어간 거죠. 그걸 넘어갔는데 예. 새누리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기재부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예. 그래서 10달 동안 지금 법사위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그 상황은 저희 이탈남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무상보육법을 통과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도 찬성을 한 거잖아요. 이거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새누리당 그 보건복지위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거 겸연쩍어 하고요. 예. 변명을 하지요. 정부가 네. 국고 보조율 재정 추계 이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니까 좀 기다려 보입시다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10%밖에 못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20% 돼 있는 거를.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들은 사실은 말이 없죠. 아, 그래요? 그나저나 이제 좀 있으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네. 아까 제가 5개 핵심 공약 얘기했잖아요. 예. 경제민주화는 주로 정무위나 기재위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이제 반값 등록금은 문교위고요. 네. 교문이고요. 네. 나머지 핵심적인 3개가 보건복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조금 진행되는 듯 하다가 좌초됐는데 네. 지금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사실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물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금융개혁이 잘 돼야 노동개혁, 그러니까 노동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그다음에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이런 게 가능하고 네. 이게 돼야 이제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되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직접적 관심을 가진 게 보건복지에 몰려 있습니다. 네. 예.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저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동수인가요?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11명, 예. 민주당이 8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을 빛내주시는 분이죠.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각하셨어요. 글쎄 말이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같이 철도 철미 원리 원칙 근데 오늘 실수했네.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 30분밖에 안 늦었어요. 이게 생방이었으면 그냥. 그러면 패가 망신했지.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한번 풀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저는 삼각지 쇼크라고 합니다. 화요일에 쇼크, 수요일에 쇼크. 갑자기 작고하신 배우 씨가 생각이 나는데 삼각지니까. 그러네. 예, 그분 그렇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너무 구린내 나는 얘기가 옛날 얘기라서. 돌아가는 삼각지. 사람은 돌아가셨고 구린 시절 얘기지만 노래는 향기롭다고. 제 얘기가 그거야. 네. 지금 돌아가는 삼각지를 노래방 가서 부르면 네. 젊은 친구들하고 가서는 절대 부르지 마세요. 왜? 구닥다리 취급받아서. 이거 젊은 애들을 이거 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요. 그거 얼마나 훌륭한 노래인데 그렇습니까? 이 앞에도 젊은 사람 앉아 있네 지금.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라니까 그게. 그런가요? 예, 맞춰줘야지. 시스타 알아요? 시스타? 그건 뭐야? 걸그룹이야? 예, 시크릿은 알아? 그건 뭐야? 소녀시대는 알아요? 소녀시대는 알죠. 그러면 그 세 팀 합쳐서 멤버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재는 척도래. 그걸 무슨 수로 알아? 그거 한 30명 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귀하하고 나의 이 그 사막과 같은 인생, 이 전번 뭐좀 문화적으로 살자고 이제는 좀. 그러게요. 이 딱딱한 군사 얘기 그죠? 그렇죠. 아이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좀 말랑말랑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삼각지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이 빠졌네. 돌아가는 삼각지에서 돌고 도는 ner다 보니까 이게 현기증이 나는지 두 번의 쇼크가 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전투기 기종을 지난 2년간 방위사업청이 해오던 거를 단 2시간 만에 2시간 회의 만에 싹 뒤집어 가지고 그렇죠. 부결, 재추진 이렇게 하고 방사청 이 기종을 평가하고 계약하는 그 전문 기관이 있는데 요것과 별도로 국방부가 앞으로 TF를 만들어서 여기서 다 하겠다. 또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럼 방사청은 뭐예요? 방위사업청은? 허수아비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정부 조직법 위반이고요. 정부 조직법에 다 주무 그 기관이 다 지정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표결로 결정하게 돼 있는 어떤 그 회의의 그 기본 방식의 룰도 무시했고. 저는 이거 요전에 박근혜 정부가 F-15로 간다 그래 깜짝 놀랐는데 그걸 또 다시 뒤집어 엎는 거 이제 두 번째 번복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 8조 3천억 국책 사업이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의 어떤 그 국책 사업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번복될 수 있다는 데 대해 가지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쇼크예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튿날 군 인사가 발표됐는데. 합참의장이요? 네. 이번 해군 출신이 됐죠. 뭐 대장 인사를 다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군이 창군한 이래 처음으로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진출하는 해군 대장 최윤희 씨입니다. 이거는 더 쇼킹해. 그래서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FX 사업 우리 여러 번 짚었으니까 빼고 더 쇼킹한 인사로 한번 가보죠. 그 군 인사로 한번 가보죠. 이게 아무도 모르는 깜짝 인사였다는 근거는 뭐냐면은 누구나 그 육군 참모총장하던 조정환 대장이 의장으로 진출할 걸 예상하고 합참이 그 청문회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까보니까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이게 의장으로 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경악을 했죠. 물론 어떤 그 여당 야당이 할 거 없이 다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어떤 충격을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그 동안에 그 육군이 항상 그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했던 이런 그 합참의장 합창직위를 육군의 아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해군한테 그 자리를 줬다. 그 기회를 부여했다. 이 자체는 얼마나 신선해 보입니까? 그래서 육군 패권주의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걸 완화시키는데 이번 인사가 참으로 신선했다. 이런 어떤 그 환영 성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칭찬받고 있어요. 그럼 아주 잘된 인사입니까? 그러니까 육군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데서는 어떤 그 평가해 줄 만한 점이 있는데 그런데 상징적인 존재인 합참의장은 해군 출신으로 안 치는데 합참의 모든 요직은 육군 출신이 계속 장악을 하고 있으면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의장이 허수아비 되는 건데 과거에 그 육군이 안 맡은 사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공군이 이양호 그때 당시에 그 공군 대장이 합참의장으로 온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유명한 린다김 사건. 러브레터. 그거 장관할 때도 썼다고 이 양반은 의장할 때도 썼고 의장 장관하면서 주로 이 장문 실력이 많이 늘으신 우리 이 친애하는 이 이양호 국방장관께서 또 제 고향 선배시기도 해요.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린다김 사건이 일어난 때가 2000년도라고. 그쯤 되죠. 김대중 정부 때 터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백두금 정찰기 사건은 98년에 터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 일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잠적을 하셨죠. 수도원으로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양호 전 장관 손자가 있다고. 얼마 전에 이제 신정아 사건이 나고 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뭐 또 이런 스캔들 사건이 벌어지고 갑자기 또 검색어로 린다김 사건이 떴다고. 할아버지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인터넷을 통해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그만큼 그 가족사에서는 뭐 그 이후로는 거의 보여지지 않았던 이런 어떤 그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큰 충격을 줬던 걸로 보여지고 지금도 그 상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이 합참의장 오셨어요. 네.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합참에 와가지고 그 육군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전투 지경선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예. 이렇게 전방에 그 이렇게 거놓는 하나의 어떤 그 작전 범위를 표기하는 선인데 전투 지경선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육군 장군들이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군의 초급 장교로 그 부임하면은 처음 배우는 게 이런 용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군은 너무 당연시하는 이 한반도 전장을 자기들이 평소에 묘사했던 용어를 이게 우리 합참의장이 그 용어를 모르는구나. 예. 이래가지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합참의장 대접을 못 받았대요. 모르니까 예. 일자 무식이니까. 예. 예. 그래서 대신 이분은 합참의장 하면서 좀 다른 어떤 그 일을 했습니다. 뭐 군 정보를 현대화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어떤 그 한국군의 합동 작전을 위한 어떤 정보 전략, 이 정보 현대화 사업을 한다든가 업적이 또 많아요. 그런데 육군은 지들 코드에 안 맞는다. 자기들 말귀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양호 장관을 흔들어 댔고 예. 뒤에 국방장관으로 갔을 때는 예. 그 역시 육군 출신 권영해 안기부장과 예. 합참의장을 하는 또 육군 출신 김동진 의장이 예. 양쪽에서 그 이양호 장관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죠. 그래서 터진 게 린다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냥 터지려고 터진 게 아니고 예. 이양호 장관을 때려잡기 위한 예. 일종의 어떤 그 컨텐츠가 바로 린다김 스캔들이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양호 장관을 제거했죠. 예. 물론 다른 뇌물 사건도 하나 끄집어들였지만 제일 큰 건 린다김 사건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린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양호 장관을 죽이려고 이걸 끌어들이는구나. 이래가지고 이 여자도 참 대단한 게 권영희 안기부장이 파리 에어쇼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파리 에어쇼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권영희가 오는 걸 잡아서 그 앞에 가서 막말을 해대면서 예. 당신이 이양호를 죽였지 하면서 대드니까 예. 대소동이 벌어졌어요. 그 경호원들이 제지할 틈도 없었거든. 그래 아주 그 시절엔 참 아주 터프했죠. 권영의 당시 안계부장은 어떻게 대응했답니까? 때리려 그러더래요. 손을 들어서 막말을 해대니까. 예. 그걸 뭐 경호원이 제지하고 린다가 막 해서 아스팔트 그 활주로 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건 언론에 안 나갔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이양호 장관을 흔드는 육군 세력과 거기에 이제 결부된 민간 로비스트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어떤 작가의 상상력도 참 따라가기 어려운 극적인 그 스토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양호 케이스에 준해서 본다면 해군 출신의 최윤희 합참의장이라고 해서 합참의장의 재직 기간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금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딱 의장 되고 한 달 안에 흔들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합참의장은 합참 요직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합참의 주요 보직들을 육해공 고르게 편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군요, 원천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 합참의 조직이라든가 네. 이 직위를 관리하는 거는 합참의장이 맞는데 예. 거기에 누구를 보직시킬 것이냐 이 장교 인사권은 각군 총장이 파견을 시켜줘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급 예. 보직은 참모총장 또 권한이라고.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해군이 지금 처로 돼 있나요? 국으로 돼 있나요? 해군요? 아니 참 해군이라 합참이요. 합참은 그 하나의 어떤 기관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합참의장 밑에 본부장. 예. 본부장이죠. 그러니까 아니 본부장 같은 경우 그러면 이 A 본부장은 육군이 맡고 B 본부장은 해군이 맡고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의 어떤 그동안의 그 하나의 관행으로 이제 주로 정보와 작전은 육군한테 맡기고 예. 뭐 인사군수는 가끔 해공군이 하고 네. 합참 차장은 공군이 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2대 1대 1이라는 그 비율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묵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 2대 1대 1은 여러 번 이제 합의된 거고 이거는 합참이 지켜온 룰이에요. 네. 그런데
그 별로 그 영양가 없는데 인사군수본부 이런 데는 조금 정보작전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주로 해공군 주고 정보작전 전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주로 육군이 먹은. 그러니까 같은 2대1 대 1이라도 중요한 자리를 육군이 먹어왔다. 그러면 그 룰 내지 묵계를 깰 수는 없는 겁니까 합참의장이? 아니 의지만 있다면 깰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만한 파워와 권위와 용기가 있을까? 오랫동안 문제. 유지돼 왔는데. 그렇죠. 그게 문제겠죠.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그 깨지지 않으면 결국은 밑에서 흔들어댈 것이다. 그리고 좌우에서 흔들어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군의 패권주의가 그 정도로까지 심각합니까? 그 육군이라는 어떤 조직을 보면은 우리가 그 유니폼을 입은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한반도의 어떤 전구작전 전쟁은 육군이 중심군으로서 이걸 전부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데는 육군밖에 없다. 이런 사상이 확고하고 해군과 공군은 그럼 뭐 하는 데냐? 지원군, 기타군, 공부 못하는 애들. 그리고 실제로 해공군이 문서 보고서 작성에 서툴러요. 아, 그래요? 네, 이 정책지기를 거쳐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가 그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신속하게 어떤 문서로 짜임새 있게 써서 상급자한테 브리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건 객관적 현실이에요. 해공군이 자기네군을 교육을 그렇게 제대로 시키질 못했어요. 자꾸. 듣는 해공군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인정합니다. 예, 아니 인정 안 하셔도 이거는 객관적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해공군이 여태까지 중심이 될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해공군 자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어떤 장교들은 해공군 총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외부에 교육을 보내가지고 합동 인재로 양성을 하고 기관에도 좀 파견을 시켜주고 이 짓을 안 했다고. 그러니 합참에 와서 객관적인 실력이 밀리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나저나 지금 김종대 편집장의 진단에 따르면 누가 합참의장으로 오든 아주 그 기본적으로 축이 되는 조직에 있어서 육군이 장악하고 있다면 합참의장의 그 해군 출신이 앉든 공군 출신이 앉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게 어떤 육군 출신이 오면 자기와 같은 육군 소속 유니폼이 같다는 데서 오는 어떤 그 조직의 동질감 그러면서 해공군의 전문성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합참. 그래서 뭐 우리가 서해 5번의 교전이 다 그 모양 그 꼴 된 게 합참의 부적절한 어떤 그 무능한 지시 때문이었다고 그건 뭐 내 책에도 썼지만 그런데 이 육군도 합참 업무를 모르는 합참의장이 오면 육군 출신이 그러면 엉망되긴 마찬가지라고. 대표적으로 천안함 때 천안함 사건 때 합참이 거의 그 공황 상태였습니다. 거의 뭐 하는 데인지 스스로를 몰랐어요. 합참 작전 라인 전체가 바다에서 바리케이트 치려고 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합참의장이 합참 경험이 전무한 육군에서 군사령관까지만 야전 작전으로만 돌아본 사람이 의장이 오는 바람에 우선은 그 합참이 뭐 하는 데인지 몰랐고 작전 라인 거의 다 그랬다. 이게 천안함 사건 이후 한두 달 동안 합참이 공황 상태에 빠진 원인이 됩니다. 하물며 육군도 합참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 지경이 되는데 그 단지 육군의 선후배라는 그 관계로 겨우겨우 유지했던 게 합참인데 하물며 해군. 그런데 이 해군도 합참의 어떤 그 조직 운영 원리와 그 합참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잘 아는 해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오면은 저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시다. 해군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떠나서 최의원이 신임 의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국방부와 합참의 근무 경력이었기 때문에 이쪽 업무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자면 일자 무식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면은 내 말을 안 합니다. 해군 내에서도 함대 사령관이나 작전 사령관 같은 주요 작전 지휘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함대 사령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해군하면서 뭐 작전 사령관도 안 했어요. 그럼 뭐 주로 보직이 뭐였어요? 주로 교육기관, 후방 부대, 지휘관, 또 어디 훈련 통제단장. 내가 이분 이렇게 이력을 보다가 이제 좀 우리 군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내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합참원 문고사하고 해군 작전은 아시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해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육군의 아성을 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근혜 정부가 감성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는데 예. 이거 지금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감성적 인사다. 네.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건데 그러면 박근혜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분을 합참의장으로 앉혔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외교안보 요직에 육군이 너무 많이 진출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네. 국정원장 육사 25기,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장 육사 27기, 그다음에 경호실장 육사 28기, 지금 국방부 장관도 28기. 보라고 한 시대에 육사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관급이 4명이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네요. 예. 네. 어떤 이런 육군 편중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비난 여론이 들끓 듯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육사 출신들이 해군 총장을 의장으로 픽업하자 이렇게 발탁하자고 얘기했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네. 예, 그건 가능성 제로예요. 그러나 이제 청와대도 견제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정무 라인도 있고, 뭐 옛날에 대선 당시에 또 그 특보단도 있고 그런 데서 주로 외교안보 인물을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국민들 보기에 너무 그 육사 출신들하고 이렇게 싸고 도는 이런 모습을 좀 완화하자고 하는 어떤 다른 쪽의 견제에 의해 가지고 해군 참모총장이 추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네, 구색 맞추기다. 구색 맞추기 정무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예.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의지가 이 정부에 있고 육군 편중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했다면 네. 이제 곧 김관진 장관이 그 퇴임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개각 때 반영했으면 아주 좋았을 뻔했어요. 예를 들면 국방장관은 이제 민간인이 와도 돼요, 사실은. 예. 또 해군군이 와도 군대 큰일 날 일 없다고. 또 해군 출신, 공군 출신이 장관을 거친 적은 많아요. 전에 해군 출신 윤광웅 장관도 참여정부 때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그런 개각을 해가지고 군 운영의 어떤 그 공정성을 기한다. 이렇게 왜 나쁩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또 예비역 자원도 많고. 근데 굳이 없는 자원을 그 단지 해군이라고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합참의장으로 보직을 시켰다. 근데 이분 내막을 뜯어보니까 합참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해군 작전 경험도 없다. 이게 지금 큰 어떤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흔들어댄 건 잘못했는데 네. 해군 총장 발탁한 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그 최윤희 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함대 사령관을 지낸 적도 없고 네. 작전통도 아닌 사람이 해군 참모총장에 앉혔던 연호는 거기서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MB 정부 작품이죠. 그러면 그때 해군 참모총장이 됐던 비결은 뭡니까? 그 임태희 실장이 추천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네. 둘이 좀 사적인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요? 예, 그쪽에서 추천한 거예요. 그런데 MB 정부 군 인사의 폐해를 지금 우리가 그 부작용을 겪고 있는 건데 네. MB 정부 기간 중에 해공군 총장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 이 중에 작전사령관 출신이 한 명도 없어. 그래요? 전부 교육기관 출신이고 합참 차장 출신이고 전부 어떻게 보면은 작전을 모르는 사람을 해공군 총장으로 앉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떤 해군과 공군의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충성도 내지는 사적 인연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지난 8년간 공군 총장 작전사령관 출신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참여정부 때 끝으로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야전을 홀대했구만 계속. 야전이고 그다음에 총장이란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 하면은 그 군의 최고 전문가가 가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옛날에 참여정부 때까지는 어땠냐 하면은 대부분 작전사령관이 총장으로 갔다고. 물론 너무 작전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군의 최고 전문가가 갔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MB 정부 때부터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그런 자들이 거의 진출을 못하고 교육 사관학교 교장 이런 양반들이 가고 교육사령관이 가고 이러거든. 근데 교육사라는 거 후방 지원하는 데입니다. 그것도 이 양병 양성기관이거든요. 그렇죠. 현행 작전에 아무 책임도 없는 자리예요. 근데
합참의장은 육군이든 공군이든 해군이든 보통 참모총장 출신을 앉혀왔잖아요. 지금까지 관행이. 참모총장을 거치지도 않은 사람을 합참의장에 앉힌 적이 있습니까? 그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자, 그렇다면 그 어떤 관행을 깨기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네. 해군 출신이든 공군 출신이든 누구를 앉혀봤자 네. MB 정부 때 예. 그런 사람들을 참모총장으로 앉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재 양성의 정상적인 틀을 완전히 그 붕괴시킨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에요. 예. 그 인재 양성, 교육, 보직 이렇게 이어지는 예. 그 어떤 그 저 하나의 순환 체인을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군이 우왕좌왕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는 그 합참의 아주 끔찍한 난맥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어요. 네. 비전문가를 안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해공군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왔느냐. 그렇죠. 이런 건데 붕어빵에 붕어 없고 합참에 합동작전 전문가 없더라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천안함 연평대 때. 그거에 열받아서 내가 책 쓴 거 아니야. 그지? 또 제가 됐고. 예. 그 얘기는 내가 솔직히 이 방송 나와가지고 너무나 뜨겁게 했어 사실. 그러니까 인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확실히 합시다 우리. 20%? 예. 여기 방송에서 공언했어. 예. 제가 출판사로 전화해 볼 거예요. 예. 인쇄 지급했는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책이 나갔으면 빨리빨리 인쇄를 줘야지. 예. 꼭 합참 같아. 잃어버려야지. 예.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 인쇄. 돈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네, 서해 얘기하다가 그렇게 갔어요. 무슨 그 지적을 하셨는지는 알겠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최윤희 합참의장 체제에서 나타날 모습이라고 하는 게 뻔할 뻔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선 정보 작전의 주요 요직을 지금 저기 육군에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계속 육군이 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우선 저기 어떻게 말귀가 알아듣게 보고서를 쓸 거야. 예. 그다음에 슬슬 못 알아듣는다는 걸 갖고 골려 먹을 거라고요. 네. 심지어 육군 출신 합참 경험이 없는 이상의 의장이 와 있을 때도 천안함 당시에 김태형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했다고. 그걸로서 공백을 메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군 출신 이거 하나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하면은 의장실에 그 저 보좌관들을 늘려가지고 그 합참에 13개의 부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 올라오는 거를 번역을 해줘야 된다고. 의장이 알아먹을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이상의 그 합참의장 때도 대령이 2명이던 그 의장실 자리를 4명으로 늘린 이유가 그거예요. 의장이 못 알아먹으니까 의장실에 정책실 만들고 정책과장 만들어가지고 의장이 좀 알아먹을 수 있게 해주자 이거지. 그게 이제 한국군인데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이거 한번 전에 말씀드린 비유인데 이 합참이라는 걸 학교로 한번 비유해 보면은 저기 그 국영수 교사가 있다고.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입시 지도를 해야 돼 학생을. 그러면 국어 선생이 입시 지도를 잘한다, 영어 선생이 잘한다. 아주 의미 없는 논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입시 지도하는 교사는 전과목을 알아야 돼. 전과목이 그 뭐 어떻게 그 저기 평가되고 배점되고 애의 특성은 뭐고 이런 전문가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몰라도 되지만 이 전과목을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서 얘한테 유리하게 맞춤식으로 수시를 볼지 정시를 볼지 아니면은 뭐 특기를 살릴지 이런 거를 결정해 주는 게 입시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합참의장이 누가 오느냐 싸움보다도 육군이 그걸 싹쓸이해서 그걸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쏠린다 하더라도 그럼 해군이 오냐 공군이 오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전문성 이 합참이라는 합동의 전문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따져서 그걸 가지고 육군을 견제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주 베스트. 이건 아주 훌륭한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육군을 견제한다 그러면서 더 비전문가를 앉힌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국어 선생이 입시지도 다 했으니까 이젠 수학 선생이 해. 요 얘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합참을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 대표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합동성 강화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해 오셨는데 지금 이 합동성 강화는 둘째치고
해군 출신이냐 공군 출신에 따라서 용어조차 개념조차 이해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합동성은 둘째 문제고 네. 각 군 간의 장벽이 거의 철골 구조물로 지금 드리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우리 육해공군들께서는 이 자기의 전문성, 자기 조직의 어떤 전문성이 가장 스마트하다고 보고 타 조직을 무시하고 배제해 왔어요. 네. 얼핏 보면은 북한하고 그 적과 싸우는데 우리 국군이 그 참 노고가 많은 것 같지만 자기 이외 다른 조직하고 경쟁하는데 더 노고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육해공군이 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그 주도권 다툼을 하고 이러는 걸 보고 육해공군이 서로 경쟁하는 걸 적과 싸우는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은 2차 전쟁이 더 빨리 끝났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몰입한단 말입니다. 군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의 이 육해공군 구조에서 어떤 주도권 다툼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한국군의 심각한 병리 현상이자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위기 때 다 불거졌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위기 상황을 통제하려고 경쟁을 하다가 이럴 때 비전문가 의장이 군서열 1번입니다. 이 자리가. 네. 여기서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 천안함 당시에 이상의 합참의장이 술 드시고 주무셨거든요. 그거 잘된 일이에요. 만약에 그 비전문가가 깨어 있다가 무슨 엉뚱한 지시라도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못 짚었으니까 아주 짧게 FX 사업 일단 무산이 됐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해오던 정책을 두 번째 번복하면서 기존의 방사청이 하던 걸 국방부 TF로 한다고 사업 구조를 이원화시켰습니다. 이거는 정부 조직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도 비민주적이고 전 이 정부가 전투기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소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다시 뭐가 결정되고 이럴 여지가 없다. 1년 내에 하겠다 그랬는데 내 손에 장을 지지지만 1년 내에 하긴 다 틀렸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래요? 예, F-35 전투기로 가기 위한 그 계산서가 나온 건데 한번 해보라고 계약서가 되는가? 가격도 몰라, 언제 개발되는지도 몰라, 성능도 지금 불확실해. 거기에다가 협상도 안 돼. 아니 계약서 쓸 수 있으면 써보라고. 이거 못해서 굉장히 안달이 난 모양인데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F-15 사일런트 이글은 이제는 물 건너간 거고 완전히.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분할 구매를 할 수 있어요. F-35가 60대까지는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F-35 예컨대 몇십 대. 보잉 사건 몇십 대. 그러니까 이 나눠먹는 단합 구조인데 이게 1991년에 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F-16, F-18이 한국에 대해서 담합을 했었다고. 너무 과도한 기술 이전, 이런 어떤 프리미엄을 주지 말자. 이걸 펜타곤이 통제해가지고 담합을 시켰거든요. 지금 요거 나눠 먹는 쪽에 담합으로 가고 있다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 축은 F-35로 가기 위한 것이다. 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근데 언제 결정이 될지는 모른다. 장담할 수 없다. 네. 공군의 그 전투기 매일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전투기 언제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공군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떨떠름한 게 F-30은 갖고 싶은데 당장 들어올 비행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군의 F-4, F-5고 230대 그 노후 전투기 있잖아요. 저거 갖고 있는 거 범죄입니다. 범죄. 저거 작전 계획에 쓸모가 없는 전략이에요. 너무 성능이 낮아서. 그런데 계속 띄우면서 조종사들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 날 때 쓰지도 못할 비행기를 대수 채우려고 그러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부제조기가 됐다. 이거 범죄입니다. 당장 도태시켜야 됩니다. 저거 있으면 있는 대로 북한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군 항공기에 아군이 죽습니다. 이걸 갖고 있다는 그거를 비행기가 늦어질 것 같다니까 2019년 이후까지도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공군이 하고 있는데 이거 경범죄도 아니에요. 중범죄예요. 그러면 F-35는 기약이 없고
F-15라도 지금 빨리 들여와야 된다는 게 김종대 편장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게 이제 막판에 공군 입장이었어요. 예. 근데 빨리 들어오는 게 목적이라면은 F-15나 유로파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하세월이라도 기다려서 갖겠다면 그건 F-35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왔다 갔다 정부가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정부가 하는 거 보고 공군이 그렇게 급하다면 스텔스 전투기 아니라도 일단 빨리 들어올 수 있는 F-15나 유로파이터로 가자. 이거였죠. 그것만 그러면 평가해서 입찰해서 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아니래. 그러면 제가 F-15를 지지한다, 유로파이터를 지지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기준만 명확하고 목적만 명확하다면 기존 결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건 진즉 끝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은서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털남을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앞서서 이 복지 공약 후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대통령한테 왜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그칠 생각은 없습니다. 공약 중에는 잘못된 공약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지켜서도 안 되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는 수정이 불가피하죠.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게 선거는 단순히 공직자를 뽑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공약을 내걸고 이 공약을 매개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이런 과정이기도 하죠. 선거는. 그런데 다른 것 몰라도 이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사회적 합의의 바탕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지난 대선이었습니다. 문제 삼는 건 바로 이걸 파기하고 있다는 이 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거고요. 청와대가 과연 이 점을 알고 있을지 궁금한데 별로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이탈남,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